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현상, 두뇌 유출이라고 하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이공계 두뇌 유출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2021년 세계 24위에서 올해 2024년 세계 36위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고급 인재 유출을 막을 시급한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A-4 세션에서는 두뇌 유출, 글로벌 인재 이동이라는 주제로 두뇌 유출을 막고 또 해외 고급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AX 시대를 이끌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김영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께서 좌장으로 이끌어 주시겠고요.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이태훈 OECD 국제이주부 이코노미스트님, 최설희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 그리고 연사님들 위쪽으로 모실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4 세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영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A4 세션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두뇌 유출, 글로벌 인재 이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션을 위해서 세 분의 발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태훈 OECD 국제이주부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최설희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십니다. 이번 세션은 이 세 분께서 각자 20분여의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Q&A 및 토론을 25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에 그 질문 중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이 물론 다이겠지만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센터 인재정책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더구나 제가 이 소개 사진이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계속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많은 강연들, 훌륭한 강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비교될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 한 30여 년 연구해 왔던 내용들을 오늘 축약해가지고 특히 인재 유출이나 인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합니다. 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 어떤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이 답에 해답을 줄 수만 있다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화두라도 던지자가 저의 목표고요. 크게는 인재전쟁 시대가 뭔지, 왜 이게 도래를 했다라는 사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재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책을 혹은
뭔가를 바꿔가지고 다른 결과를 내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왜 인재 매력도가 낮을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니면 힌트가 되는 거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는 전체 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제 이민자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데이터는 최근에 마침 올해 나왔길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게 되게 호남권에서 전라권으로 죄송합니다. 전라권에서 그러니까 호남권에서 경상권으로 가는 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가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든 일이었죠. 그렇다면 나라를 옮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좀 더 편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민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 같은 거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자본은 이동해도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해서 경제학자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를 옛날부터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죠. 그중에 자본은 국제적 이동이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은 국제 이동은 거의 힘드니까 그냥 그 나라에 북박혀 있는 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세상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이 인재 중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옮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앞으로 이게 AX였지 않습니까? 이 포럼의 핵심 주제가 그리고 AI 같은 것들을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어떤 세상을 가지고 온가 하면 이때까지하고 다르게 핵심 인재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필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세계적으로 이동이 쉬워졌어요. 그럼 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우리나라 내에서만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보면 각 나라마다 글로벌 전쟁 시대에 어떻게 특히 제가 계속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쪽을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은 사실 인재가 계속 모이는 나라인데도 계속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EU 같은 경우에도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AI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최근 엄청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 같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미국은 워낙 생태계, 과학기술 쪽에서는 특히나 대학원 생태계도 좋고 핵심 AI 다들 보시겠지만 유명한 기업들 오늘 오후 첫 번째 세션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셔가지고 막 인공지능 설명을 하시던데 아주 좋은 기업들도 많아요. 좋은 생태계가 아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민 정책만 좀만 손봐도 많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가요. 근데 독일이나 영국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좀 더 우리나라에 오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중국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근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이 안 들어오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요즘은 진짜 외국인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은 특히나 보시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좀 2022년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는 걸 코로나 시대에 약간 흔들린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과학기술 인력과 가까운 전문 인력도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특정 활동, 이 세븐 비자 인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들은 전부 다가 이게 아주 과학기술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특정 활동 인력의 44%가 숙련 기능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서 일하는 걸 많이 하는 분들이고 20%만이 이 전문 인력에 해당되는데 이게 또 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근데 그렇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오고 이게 계속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보시면 이제 매력도 평가를 보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재 보고서 이런 데 얘기하면 뭐 43위 얘기하는 거 하고 특히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 47위. 일본보다 조금 낮긴 해요. 근데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 해외 인재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AI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AI를 포함해 7대 기술 분야입니다. 7대 기술 분야 44개 핵심 기술 연구자. 이 사람들은 논문 같은 걸 계속 낼 테니까 이 논문 가지고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를 갔나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결과를 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고용 현황에서는 물론 이건 중국 내에서 있던 아이들이 중국에 머무르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 37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7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긴 하는데 여기 흐름도 그러니까 보시면 대학원을 갔다가 가는데 대학원을 가는 것도 보면 미국으로 좀 빠지고 근데 미국은 특징이 보이죠. 쫙 대학원에서부터 빨아들이고 좀 돌아가고 하더라도 미국에 남긴다. 이런 것들이 딱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나라의 그 자기 나름대로 과학기술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국내 인력을 겨우 지키고 그것도 이제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다가 돌아오는 인력에 의존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 정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개편 기본 계획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자를 어떻게 풀 것이며 수급 전망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것이며 통계도 관리하고 체류하는 것도 관리를 해서 특히 이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와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진짜 많은 노력을 안 한다가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비자 제도도 풀고 많은 것들을 하고 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전문 인력이 올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 이게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 근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냐라고 물으면 충분하진 않아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충분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국내 얘기인데요. 국내에 보면은 대학이 계속 늘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진학하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공계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세계적으로 독일, 제조업이 엄청 발달돼 있는 독일 말고는 우리나라가 이공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나라고 그중에 이공계 비중이 세계 2위다.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얼마나 많을지 아실 수가 있겠죠.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국내 노동 시장에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한 노동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거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또 한번 배출된 사람들이 물론 다른 직업을 많이 갑니다만 특히 대졸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노동 시장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 석박사 학생은 더
이제 대학생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꺾였는데 대학원생들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 졸업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공학 대졸자 이상입니다만은 대졸자 이상의 공학 계열 취업률이 그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떨어졌어요. 가장 빠르게 낮춰진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공계 특히 공학을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구나 하는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받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외국 인재들 보고 오세요라고 하면 올 수 있느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학기술 일자리 같은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당연히 기업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때 핵심 인재를 얘기할 때는 대학이나 연구 활동을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출연연 아니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건 아무리 다 합쳐봐도. 기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진짜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몇몇 대기업 빼고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중견기업 사례입니다. 약간 옛날 데이터이긴 합니다. 이 세부적으로 본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중견기업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여러분 대기업일까요? 아닐까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다만 계열사가 아닌 대기업들이 중견기업이에요.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인데도 보시면 열심히 혁신도 하고, 그러니까 R&D 대비 매출액 대비 죄송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석박사 연구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81개사에 불과했었어요. 8.1%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은 유지 언노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도 애매하고 그것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애매한. 그런 석박사 연구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수는 43.6% 434개 산하되는데 그 석박사 연구원은 4명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노동시장, 이공계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가장 큰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거죠. 대학은 좋은가? 물론 대학은 그래도 대학 교수님이 되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을 평가한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서울대 31위, 카이스트 53위, 연세대 56위 등등등등 해서 대학 종합평가에서 이건 심지어 연구 역량이 아니고 사실 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연구 역량이 아닌 다른 걸로 교육과 관련된 다른 걸로 좀 많이 올른 게 좀 놀랐습니다만은 연구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US 뉴스의 대학 평가에서 보면 서울대가 135위로 밀립니다. 예, 연세대 205위 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연구를 진짜 대학은 그럼 뭐 열심히 잘하고 있나라고 하면 물론 많이들 하시죠. 교수님들 애써가지고 대학원생들 데리고 애써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훌륭한가 세계적으로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AI 계속 얘기 들으셨죠? 보시면 알지만 생성형 AI 오늘 진짜 많이 들으셨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들으신 분은 저기까지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느 직업에 있는가를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로봇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노출도라는 것을 직업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산업용 로봇 이런 거는 학력이 높아지면 별 소용이 없었어요. 즉 영향을 많이 그 직업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는 직업에는 영향을 많이 못 미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AI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임금이 높은 쪽도 더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게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다 같이 남고 이것이 로봇들입니다. 요즘 로봇들은 협업 로봇으로 많이 나왔죠.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로봇들은 나왔고 이게 안드로이드까지 가고 있죠.
안드로이드까지 가고 이게 생성형 AI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더 많은 사람 아까 계속 들으신 게 그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것들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힘든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융합하는 능력.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지식을 쌓고 그 현장에서 숙련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이런 태도는 더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 하면 아주 새로운 도구를 쓰는 능력. 서로 다 이질적인 그룹끼리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야 된다고 OECD 연구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더 교육을 시켜야 돼. 학습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공지능이 더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더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소셜 스킬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하고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서 뭔가를 더 하도록 학습 프레임워크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빨리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앞으로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늘어났던 대학원생들도 저희가 아주 쉽게 추정해 보니까 아무리 버텨도 2028년 이후에는 꺾여요. 무조건 대학원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인재를 유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인재를 진짜 끌어들이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를 어떻게 할까? 먼저 이렇게 BCG에서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확보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도 파악, 엔티시페이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개발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어트랙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함께 자기가 함께 뭔가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보 전쟁이 됐을 때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우리나라 세상에 다시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건 진짜 맞습니다. 개발 원조 받다가 원조 한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나 급격한 발전의 성공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IQ 테스트해 보니까 뭐 한 3, 4위 하던데요. 이게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똑똑한 국민들이 많고 엄청난 교육열을 갖고 자기 모든 걸 바쳐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산업 발전에 같이 한 나라가 잘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듭니다. 이 좋은 환경을 잘 이용만 하고 살았던 거죠. 기업이든 대학이든 정부조차도 정책을 펼 때 기본이 몇 명 필요하니까 몇 명 양성해가지고 이 사람들 공급하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면 아주 간단한 논리죠. 공급량 이공계 인력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고 진짜 중요한 인재는 떠나가고 외국에서 좋은 인재를 데려오려고 해도 오지 않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 전반이 나쁜데 물론 아주 핵심적인 탑 티어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탑 티어를 위한 세상조차도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젠 진짜 단지 양성해서 몇몇 사람 양성해서 이 사람들 쓰기만 하자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하고 얼마나 같이 키울까를 고민해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교육시킬 때부터 아예 대학부터 우리나라 연구 생태가 대학원생을 통해서 돌아가는 연구 생태계가 아니라 전문 연구자는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속 그 속에서 경력 개발을 해 나가고 대학원생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업에서는 점점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매력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육훈련을 대학만 시키는 게 아니라고 같이 시켜야 됩니다. 계속 같이 시키고 자기의 데려왔을 때도 경력 개발시키고 계속 인게이지 시키고 더 커 나갈 수 있는 경력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당연히 외국인도 더 끌어들여야 되니까 정주 환경이나 문화 개선 같은 거 같이 일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고 아까 AI 시대에 더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부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
모니터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반을 정보를 많이 주고 진짜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기업도 더 투자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고 그걸 또 가능하면 인재들이 잘 클 수 있는 경력 개발 루트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즉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성공 방정식을 다 바꾸고 인재 정책에서만큼은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 중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재밌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이 세 분께 먼저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션의 제목은 두뇌 유출 글로벌 인재 이동이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은 어떻게 인재를 유입시킬 것인가, 해외 인재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발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니까 인재가 유출되는 것과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정책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센터장님 발표를 보면 국내 이공계의 예를 들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이 심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 인재가 더 많이 들어오면 그 경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두 가지 정책은 사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의 삶이라든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장님께서 두 가지 정책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주신 대로 국내 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해외 인재 유출, 해외 인재의 유인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거주 동포를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여건 개선 등의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 인재 유인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고숙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보셨다시피 해외 자격을 인정하거나 그리고 문화 언어의 적응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책 도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해외 동포는 조금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센터장님 그럼 먼저 하실까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초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핵심 인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구를 잘 할 수 있고 연구를 통해서 계속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충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외국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잘한다고? 야 나도 가서 좀 같이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뭐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근데 환경까지 풀어주면 더 잘 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최 연구위원께서 발표도 하셨지만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명확하지 않다? 왜? 대상을 정확하게 찢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정책, 해외 인재와 관련되는 큰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 말씀하셨지만 1966년부터는 진짜 우뚜한 과학자를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출연연도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좋은 직장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시작됐어요. 그 핵심 인재를 유치한 정책도 계속 갔지만 그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산업이 발전하는데 소위 말한 3D 직업들이 막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네? 여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허가제라는 정책이 또 한 축을 크게 차지합니다. 외국인들은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계속 채워왔던 거죠. 자,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죠? 사람도 더 필요해지고 전문 인력도 필요해지고 밑에서 점점 더 사람 없어지고 하니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정책적인 혼란, 정책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핵심 인재가 필요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싼 임금에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사람을 대체해야 돼, 이 생각도 같이 계속 깔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인재들에게, 특히나 핵심 인재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그럼 인재 유출도 못 막는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인력을 대체하자라는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서 더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그 사람들도 내국인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거고, 내국인들도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남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러려면 직장을 제공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 자체를 이때까지 사람은 그냥 양성해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같이 키워야 돼. 키워서 우리한테 안착시켜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갖고 아예 접근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문화를 바꾼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태도를 바꾼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지만, 그걸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개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고민은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인재 유출은 개인의 선택이고 저희가 이제 이동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태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 혹은 그 2세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한인이거나 아니면은 한인 2세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한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그 이제 한국에 다시 귀환해서 그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침 그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그 최설희 연구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원래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 다른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요. 그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선택적 수용성 인식, 좀 어렵게 썼는데 여기 다른 분은 또 무슬림에 대한 인식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이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사실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정책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조금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출신자들이 많은데, 저희가 TV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만 TV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 국민들이 실제 그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다른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일단 뭐 그렇다면
제가 그 팔로업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수용성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주권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학생이나 포닥이나 이런 쪽을 많이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기억했는데 저는 그 국내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내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 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 다양하고 한국의 경제에 더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이 조금 높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인 정책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뭐 단기로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한국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정착의 기회도 열어줘야 되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잘 나오네요. 네. 과학기술 인력 측면에서 최근 더 매력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거 사실 대전 지역은 훨씬 낫습니다. 사실 많은 국책 연구기관이 여기저기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그 원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사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전략이 있는지 홍성민 센터장님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전부 다 해결하기 진짜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게 큰 문제란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서울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도, 삶에서의 문화를 포함해서 뭐 엄청난 매력도가 있습니다. 교통, 문화, 거주 시설 모든 면에서 엄청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시간에 깨부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을 확 높여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짜 한계가 출연 기간은 더더군다나 한 10년 동안 거의 임금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임금의 제약이 크고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재주로 이게 막 올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풀려면 이 거주 특히 그 인구가 적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적은 데일수록 좀 더 밀집된 뭔가 투자를 만들고 사람들이 더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책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냥 저도 사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은 세종에 내려가서 막 살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 보고 너 여기가 좋으니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사느냐 딱 보면은요. 거기가 나름대로 애들 교육시키기 좋거든요.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그리고 저학년까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학년까지 중학생 정도까지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 잘 살아요. 왜?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각자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되겠고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이건 진짜 삶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을 팍 높여주지 않는 이상은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인데 또 특히 그 이태훈 이코노미스트님이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그 가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태훈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이주민 가족의 노동시장 접근 권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언어적 장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관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단 모든 이민자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를 상정해 보면, 첫 번째 저희가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집단은 이제 유학생 집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학위를 마치고 국내에서 취직을 하고 또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까지 꾸리게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에 용이한 정주영 이민자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커리어에서 이민을 오는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 인재 유인 지표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인재의 경우에 가족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발표한 탑티어 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 어떤 한국어라든지 이런 작업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취업 시장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끔 취업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이들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그 직장을 다니고 또 거기서 또 적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는데, 조금 더 우리나라의 문화나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사회나 아니면은 국민이 이 널리 장점을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성민 센터장님께서는 사측에서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 전반에 걸친 이민자의 인식에 관한 노력에 관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자국을 보다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게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호주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직장 캠페인인데요. 호주 해변에서 천혜의 환경을 바라보며 일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직장에 지원을 하고, 그 와중에 선택되는 이는 소수지만 그 과정에서 호주라는 나라의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나라에 정주하게 되는 이민자들이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관련해서 이 OECD의 정책이 어떤 수준으로 평가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주신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답이 상당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책적인 모든 걸 다 개선을 해도 6등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1등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사실 AI 인재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두뇌 유출이나 뭐 이런 해외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과학기술 인재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장비라든지 과학기술 연구 환경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다른 가족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훨씬 불리한 환경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을지, 세 분의 전문가시니까 원래 제일 어려운 게 하나만 꼽는 거거든요. 네, 한 분당 한 개씩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진짜 어려운 거라 제가 그냥 빨리 저지르고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무엇을 매력적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국 정책을 했지만 각자 나라마다 정책을 펴는데요. 자기들의 강점을 더 강조하면서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민 같은 거 되게 까다롭게 하잖아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계속 오도록 만들고 나면 다른 건 다 쉬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 문화도 힘들고 사실 보면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큰 직장이나 좋은 기업들에서는 외국인 다 약간 이러거든요. 사실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 상황이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잘 키운다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진짜 사람 잘 키워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발전한 나라야. 너 여기서 오면 키워줄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외국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도 키우면서,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을 키우려면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될까? 그 사람이 크고 나서 다 떠나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키우는 동안 내가 명성을 얻고 더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의 고민과 같이 연구자와 특히 연구자들은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클 수 있다고 하면은 돈 조금 떨어도 좀 불편해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경력 개발을 시켜주고 더 발전하는 더 발전된 연구자로서 커가는데 우리 회사가 도와줄게, 우리 연구기관이 도와줄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강점이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한국의 교육을 봐라 이게 약간 헷갈리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통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새롭게 통하는 다른 교육 체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제는 어떤 특별한 교육 체계가 아니라 진짜 기업도 함께 진짜 같이 계속 커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기업도 기관도 그리고 AI도 그 세상을 만드는 것들을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내가 키워줄게라는 말이 굉장히 울림이 남는데요. 사실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각자가 다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태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재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원칙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회 통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저희가 노동력을 원했지만 결국 온 것은 사람입니다. 저희 막스 프리슈라는 이제 스위스 극작가가 말했듯이 노동력을 저희는 원했지만 사람이 온 거거든요. 때문에 사회 통합적인 시선에서 단기적인 목표가 노동력 수급의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연 이들이 우리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게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해외 인재에게 매력적인 사회가 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이러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함으로써 이웃이 되고 또 직장 동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점진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 또한 또 바뀌도록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분 다 명언을 자꾸 제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노동력을 원했지만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겠다. 역시 굉장히 울림이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설희 연구위원님께도 같은 질문이지만 거기에 앞서 또 방금 이태훈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연결된 질문도 하나 있어서 한번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노동력으로 해외에 분들을 유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그게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가 아니라는 주장이시고 실제로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해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함께 간략히 짚어주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렸듯이 한국의 그 대부분의 이제 외국 인력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의 수요가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년 후를 10년, 20년 후를 전망해 보면은 사실 제조업의 생산직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이제 돌봄 분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이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 이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의 유형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외국 인력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 문제도 뭐 저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생산 수요가 더 이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좀 제가 이제 해외 인재 채용을 하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들이랑 좀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국과의 직접적인 경쟁국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최근에 뭐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K-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또 이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또 한국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이민정치연구원에 일하고 있으니까 저의 미션은 아무래도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복잡한 그 비자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거를 저의 사명감을 갖고 그거를 좀 개선하는데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자 체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인재들이 쉽게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세 분께서 전문가시고 또 워낙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발표 그리고 토론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늦은 시간까지 제일 마지막 세션인데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좋은 질문도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히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이제 모두 함께 하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이 두뇌 유출이라는 정확한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이동의 트렌드 그리고 패턴을 함께 분석하고 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했던 아주 뜻깊은 세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A-4 세션을 끝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4 이제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어떻게 하면 이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으로 열심히 논의했는데요. 새로운 시대 글로벌 인재를 위한 현명한 해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